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기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방송 중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활동을 진행한 기업 몇 군데 인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이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공지도 하고 Q&A나 FAQ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 지원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지원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당연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여러 설명회나 또 다양한 매체에서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각 기업마다 블라인드 전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마다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기업 특별 전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블라인드 전형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된 건 이해하지만 이게 각 회사마다의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100%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블라인드 전형에서 우리 그 회사만의 그 방식들을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이 10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라인드 전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라인드 전형에서 회사들이 느끼는 전형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실시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학교나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직급별로 직무별로 지원한 그 9급, 7급, 5급 아니면 경찰직, 소방직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블라인드 전형을 가장 오래전부터 실시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 가족관계. 부모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뭐 하시니? 가족관계. 그리고 출신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지역 감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신지도 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 소위 말하는 사진을 보고 괜찮다 안 괜찮다로 사람을 평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기업들도 사진을 보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면접 과정에서는 외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접 과정에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뭐 복장이나 태도나 이런 걸 포함한 외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외모, 우리가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기준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을 요구하는 능력들을 적지 못하고 오로지 직무 능력, 실력만을 평가하는 겁니다. 편견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 공공기관에서는 그 이야기를 쓰면 남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평등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가 축구팀이나 축구팀 주장으로 활약을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러면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여자분들도 축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축구할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남자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전형을 하면서 과하게 이거를 편견 요인이라는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기업들을 지원할 때는 이 회사가 평균 요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도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FAQ나 아니면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또 살펴보실 때 이게 너무 뭐뭐뭐 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평가 요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죠.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요소가 어떤 것이냐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참 블라인드 채용을 설명하는 그 가이드북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 태도를 과학적인 선발 기법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학적인 선발 기법이라는 건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인성을 제가 이제 직무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성 평가를 태도 평가를 한다. 이걸 태도를 과학적인 제가 기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지에 통한 구조화된 면접에 의해서 평가는 하지만 그게 과학적이다? 사실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 면접, 이 블라인드 전형이 100%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에 대한 그 주관적인 요소들을 얼마큼 맞춰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문 기사 중에서 제목만 봤습니다. 20대와 50대가 요즘에는 서로 대화를 못한다. 이 대화를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세대 차이로 대화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용어나 단어 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외계어가 있다는 거죠. 50대가 보기에는 20대가 하는 이야기들이 외계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제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되셨을 텐데요. 면접관의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럼 면접관들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대부분 40대 후반이나 50대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그 신문 제목처럼 된다면 면접관과 여러분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외계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이 그 면접관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용어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접관에게 맞춰주셔야죠. 과학적인 선발 기법이라고 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되고 그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들에게 좀 맞춰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 선발 기법이라고 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 요소를 서류 필기 면접 등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에서는 과학적일지 모르지만 면접 단위에서는 주관적인 요소들도 개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유형을 보면 도입 방식이나 채용 규모, 기업 및 이런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선발 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을 무서류로 통과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공공기관도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 일정 정도를 좀 추리는 거죠. 추려서 필기 전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의 원칙은 서류 전형은 가부만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필기 전형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좀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1년에 500명, 1000명 이렇게 뽑는 공공기관들은 또 보수 수준이나 근로 여건들이 좋은 회사들은 몇천 명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만 명 단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00명 뽑는데 한 50대 1만 돼도 2만 5천 명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2만 5천 명이 지원하면 한 교실에 입시 고사장에 20명씩, 30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고사장을 몇백 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비용 문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나 공기업에서 1차에 서류 전형 전 단계에서 필기 전형 단계에서 서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기관들은 이게 블라인드 전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이지만 서류는 보는 기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또 비용 문제가 관련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비용 문제가 100%는 아닙니다. 1차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무별로 원하는 자격 요건들이 있는 기업들은 서류 전형을 또 봐야 되니까요. 그 자격 요건만 또 맞으면 전부 다 통과를 시켜주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필기 전형은 사실 되게 좀 기업들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에 NCS 블라인드 전형이 2017년도에 처음 도입됐을 때 2018년 초반까지만 해도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면서 NCS 직업기초 역량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은 면접에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했던 기업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2차 필기 전형 단계에서 2차 필기 전형 단계에서 직무 역량을 보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2018년도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렸는데 NCS는 사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NCS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NCS도 결국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되면 이게 일종의 취업 사교육이 됩니다. 취업 사교육 문제가 있어서 NCS 문제는 좀 쉬워질 거다라고 저는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NCS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NCS의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 직무 역량은 기사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 역량 평가는 당연히 높게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NCS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직무 관련된 그런 직무 역량 시험도 기사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면접 전형은 이제 뭐 블라인드 전형 면접이나 블라인드 오디션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1대 다의 면접 아니면 다대다의 토론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이라서 보통 3차나 4차 단계 면접을 한 2단계 정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면접단, 임원 면접단,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을 하는 뭐 1대 다의 면접, 한 명의 지원자와 여러 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방법, 그리고 다대다 방식으로 지원자들이 여러 명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살펴보시고 필기 전형을 준비하시면서 사실 면접까지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당연히 면접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면접관이 나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들도 생각하시면서 쓰셔야지만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이건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회사별로 계속 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지원서 양식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 양식이 되어 있지만 가끔 소규모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은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이메일로 입사 지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쓰셔야죠. 온라인 방식을 그대로 이런 서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쓰는 방식이나 이 부분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교육 사항이나 경력 사항을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가 정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5개 정도 쓰지만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관들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쓰는 내용은 똑같다. 특히 직무와 무관된 내용은 쓰면 안 된다. 사진, 나이, 본적, 출신 학교, 학교 소재지, 특기, 가족관계, 신장, 몸무게, 해외 어학연수 경험 이런 부분들은 쓰면 안 되는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죠. 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 교육 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부분들을 쓰는 겁니다. 경영기획 업무,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 쪽을 지원하신 분들은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평가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 부분입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받은 경험이 있으면 예로 평가돼서 점수는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중에서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기타 교육에서 받은 교과목명, 학점. 요즘 학점을 안 물어보는 데도 있습니다. 몇 시간만 이수했냐를 물어보는 데도 있고요. 학점을 물어보는 데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점점
스펙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안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업교육에서는 교과목과 이수 시간. 근데 이 직업교육은 반드시 NCS 코드가 있는 교육만을 직업교육으로 인정한다.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NCS 코드만이 있는 데를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NCS 코드가 없는데도 이제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은 NCS의 이 과목들이 워낙 많아져서 NCS 코드만 있는 것만을 인정한다. 만약에 NCS 코드가 없는 교육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인데도 NCS 코드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인데도 NCS 코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기재를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어보시면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반드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타 교육, 다른 교육이 따로 기타 교육 쓰시는데요. 이 기타 교육은 좀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안 물어보는 데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기보다는 평가의 사항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블라인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요소니까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죠. 직무와 관련된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 혹은 기타 교육 등 직무의 지원자의 관심들을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시는 거죠. 제가 이 앞에서도 이 내용을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직업교육이나 학교교육을 쓰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교육상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업교육은 NCS 코드가 있는 것만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타 교육은 학교 위의 기관에서 개인이 이수한 교육 과목 중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육 내용인데 요즘에는 NCS 코드가 없는 교육들은 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학교 교육에서 해당되는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 직무를 지원하고 싶고요. 이런 경우는 직업교육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NCS 직업이 있는 직업교육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대학을 기준으로 아직 7학기를 이제 이수할 상황이에요. 3학년까지만 마친 경우죠. 이런 경우는 1년 동안 해당되는 직무에 대한 교육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3학년이 됐을 때는 2학년을 마쳤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지원 직무를 미리 정해놓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3학년이 마쳤을 때는 내가 하려는 직무를 정하시고요. 학교에서 그 교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나의 전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문까지만 경영 쪽을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게 전공이냐 비전공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 학점이냐 교양 학점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 수업을 교양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학년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직무를 지원할지 생각하시고 4학년 때는 그 교과목을 들으시면 4과목 이상은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4과목 아니면 뭐 주학기라면 6과목 정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목들을 들으셔서 그 과목들로 이 학교 교육을 채우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졸업한 경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들으셔야 한다. NCS로 있는 걸 들으셔야 한다. 기타 교육은 요즘 인정해주지 않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회사,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별도로 좀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소개를 쓸 때 경력이나 경험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경력이 없는 재학생들의 경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아니야, 좀 불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장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뒷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신입직과 경력직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면접관 입장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집사지원서를 보면 이분이 신입이다, 경력이 있다, 경력이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 여부하고 상관없이 평가를 내릴 때는 경력 여부가
가점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신입직에서는 신입직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경력직이라면 당연히 경력이 없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신입직에서는 평가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입을 평가할 때는 이 분이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드리고요. 경력직이라면 이분이 이 경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력이 이 직무에 할 때 도움이 되는가, 그 역량을 갖췄는가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불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되고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입직이 신입직으로 지원할 때 경력이 없는 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험과 경력이죠. 여기서 제가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이 블라인드 전용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다면 당연히 경력입니다.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요. 아르바이트가 경력인데 저는 이제 경험으로 쓰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왜냐면 어떤 분이 내가 이제 마케팅 쪽을 일을 하고 싶어서 마케팅 관련된 패턴, 계열별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나 그리고 연령별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나 알아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고 방학 때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우 아니면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경우가 있어서 어떤 내가 보고서도 쓰고 그걸 가지고 외국 어떤 프로젝트를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 이렇게 써서 그걸 경력사항에 쓴 경우 나는 이제 긍정적인 대가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회사는 경력사항에 되면 이 경력사항을 증명해야 됩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하면서도 사대보험 가입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사실 외부에 아는 편의점 가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편의점을 한다거나 내 친구 아버지가 편의점을 한다고 하면 부탁을 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력증명서 자체를 무조건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일을 했다는 기간 동안 정말 경력을 증명하려면 사대보험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사대보험 포털에 가시면 사대보험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은 경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경력상으로 되면 허위사실 기재로 정말 좀 최악의 경우는 최종 합격 후에도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 경험이 내가 금전적인 걸 받았지만 사례보험을 들었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그냥 경험상으로 넣어라. 경험과 경력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금전을 받았냐 금전을 안 받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을 못 받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지원할 때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 경우에는 인턴 증명서만을 가지고도 된다, 인정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인턴을 하는 경우에 사대보험을 안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턴하면 사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드는 거죠.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인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인턴한 경험들은 사대보험 증명이 없이도 인턴 경력 증명서만을 가지고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은 금전적 보수, 경험은 금전적 보수가 안 받은 거지만 내가 금전적 보수를 받고 한 활동도 사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경험으로 작성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전형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블라인드 전형을 서류 작성 단계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면접 단계의 블라인드 전형을 어떻게 하느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은 대부분 서류 전형 단계 시즌이 서류 전형 시즌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면접을 하는 단계가 오면 그 단계에서 다시 제가 블라인드 전형에 대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전형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의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블라인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내용 채울 내용들은 뻔합니다. 학교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경험과 경력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채울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잘 써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후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면접 단계에서의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면접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면접관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면접은 어떤 면접이다. 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